젊은 나이에 즉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전장터를 누비고 심지어 무패하면서 강력한 적들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까지 점령해버린 알렉산더는 당대에도 전설 가로치고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도까지 넘보기 시작합니다. 비나는 업적만큼 어두운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이때 알렉산더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군들의 불만, 이미 지쳐버린 병사들. 알렉산더는 그래도 인도 정벌을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인더스강 서쪽, 지금의 파키스탄 서쪽 지역의 지방 영주들을 소환해 충성을 보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많은 영주들이 응했지만 당연히 전부 알렉산더 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거부한 이들을 반역자로 간주하고 바로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326년에서 327년 알렉산더는 여러 부족들을 상대로 직접 전쟁을 지휘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어깨 부상도 입고 또 어디에서는 발목 부상도 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들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으며 결과적으로 패배한 부족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영주들은 일족까지 처형되었고 휘하, 시민들도 전부 죽었으며 도시 건물까지 완전히 부숴버리기에 이릅니다. 결국 각지의 몇몇 반항하던 지방 영주들이 굴복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 지역까지 공격하기로 한 이유는 진짜 미친놈다웠습니다. 알렉산더는 동쪽 대륙 끝까지 정복하고 그 대륙 끝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남기고 오겠다는 실로 광인다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끝까지 동쪽으로 갔다 오겠다는 진짜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더스강을 건넌 뒤 남쪽에 위치한 파우라바라는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알렉산더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파우라바의 왕 포루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히다스페스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장은 강을 사이로 두고 양측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알렉산더 측은 말 그대로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온 보병 34,000, 기병 7,000 정도로 대충 4만 근처, 포루스 측은 보병 3만, 기병 2,000, 전차 2,000, 전투 코끼리가 200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에 따라서 열세이기도 하고 더 많았다고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케도니아 측이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레벨업을 끊임없이 해온 강군이 특징이었다면 파우라바 측은 이번엔 진짜로 활약할 수도 있는 인도 전투 코끼리 부대들과 다리우스와는 달리 직접 끝까지 지휘하는 왕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인 점이었습니다. 전투 코끼리들은 저번에 장식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와는 달리 200마리 수준이었고 진짜로 활약하는 전투 코끼리는 위협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과 말들은 전의를 상실할 수도 있었고 코끼리의 돌질은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히다스페스 강은 수심이 깊고 빠른 물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강을 건너야 하는 공격 측 입장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스타트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이것을 공략했는가? 그는 정찰대로 하여금 적합한 도하 지점을 미리 선정해두고 여러 곳의 병사들에게 수시로 도하 연습을 시켰습니다. 또 자신의 화려한 투구와 갑옷을 대역에게 입혀서 강 하류에 있게 하고 자신은 부대를 이끌고 25km 떨어진 미리 선정해둔 상류로 이동했습니다. 포루스 측은 강을 중심으로 넓게 군대를 배치하고 대역 쪽에 특히 병력을 집중시켰고 밤낮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지나자 인도군은 조금씩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뒤 전장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포루스는 이런 날씨에는 마케도니아군이 오지 못할 거라고 방심하게 됐습니다. 전장에서 틈이 발견하면 바로 움직이는 광기의 알렉산더답게 그는 이때를 역으로 이용해서 강 상류에서 기습적으로 강을 건넙니다. 포루스는 당연히 기습에 크게 당황해서 급히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경계를 계속했었던 그의 군대는 100% 전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포루스의 배치입니다. 중앙에 보병, 좌우에 기병과 전차, 전방에는 전투 코끼리 부대죠. 기병끼리의 전투는 고착시키고 전투 코끼리를 앞세워서 마케도니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배치입니다. 중앙에 중장보병, 좌우에 기병, 역시나 우익은 알렉산더가 지휘하고 좌익은 쿠에노스 장군이 맡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전투 코끼리 부대를 공략할 방법으로 코끼리 부대의 기수들을 직접 저격하는 궁수 부대를 별도로 조직했습니다. 전투 양상은 대략 이랬습니다. 알렉산더가 먼저 군을 이끌고 돌진합니다. 중앙의 중장보병 은 그 유명한 사선진 대형으로 중앙부대를 강력하게 견제했습니다. 경험 많고 감도 좋고 무모할 정도로 공격에 미친 알렉산더의 격렬한 공격으로 인도 측 좌익이 흔들리게 되자 포루스는 좌익 보강을 위해서 우익에게 지원을 보내게 합니다. 그렇게 시선이 한쪽에 끌렸을 때 인도군의 우익과 배후를 분쇄하는 임무를 맡았던 쿠에노스군은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우익 배후를 강타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인도군은 혼란에 빠집니다. 알렉산더의 우익 부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인도 측
좌익을 괴멸시키고 그대로 인도 중앙부대로 내달립니다. 후방이 다 뚫려버리자 포르스는 전투 코끼리 부대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당연히 방향을 돌린 만큼 중앙 측면이 노출되고 중장보병들이 그대로 돌진해서 중앙도 격렬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코끼리들은 긴 창과 기술을 저격하는 공수부대의 공격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코끼리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코끼리들이 창을 피해 도망치거나 반대편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인도군에게 돌진하게 되어서 인도군들이 코끼리에 짓밟혀 죽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비밀병기였던 코끼리들이 반대로 자기 진영을 붕괴시켜버리니 중앙도 밀리고 좌우가 개판이 되면서 다 쓸려버립니다. 포르스 왕은 결국 폭박당했습니다. 패배 후 알렉산더 앞에 붙잡혔을 때 포르스는 9군데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당당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 하자 그는 왕으로 예우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경의를 표하며 다른 건 더 원하는 것이 없냐고 묻자 그는 이 요청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포르스에게 경의를 피하면서 포르스에게 원래보다 더 많은 영토를 주고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고 병사들에게 약탈을 금지시켰으며 결혼 후로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포르스의 파우라바 왕국은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와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파우라바 왕국은 12,000명가량이 전사했고 포로가 9,000 그 외 23,00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알렉산더 측은 4,000명가량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전투 직후 그동안 알렉산더와 함께했던 부케팔로스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크게 슬퍼해 부케팔로스를 매장한 땅에 알렉산드리아 부케팔라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추모했고 알렉산드리아 니키아라는 도시를 인근에 건설했다고 합니다. 전투 후 포르스와의 대화를 통해 겐자스 남쪽의 난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포르스는 난다 왕조는 겐자스 강 건너편에 20만 보병, 6만 기병, 8,000 전차대, 6,000 코끼리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마케도니아군 장병들은 이미 10년간 지겹게 전쟁을 해왔는데 여기서 또 대규모 전쟁을 해야 된다면서 질색하고 맙니다. 이렇게 또 승리함으로써 알렉산더는 인도 정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르스의 이야기를 듣고도 더 동쪽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친놈이죠.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겐자스로 가기 직전 히파시스 강변에 이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장병들은 더 이상 진격하고 싶지 않다며 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격분해서 텐트에 틀어박혀서 며칠간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간절히 설득하고 장병들이 절규와 탄식을 쏟아내자 그는 결국 뜻을 바꿔서 귀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불꽃 같은 진격의 알렉산더 인생에서 드디어 긴 휴식과 벌려놓은 영토의 통치시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멈추자 운명도 멈추기 시작한 건지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